6학년 여름방학 추석 즈음의 이야기.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을 한탄하듯 아침부터 매미들이 난리를 치며 울어대고 선풍기가 묶여있는 리본을 날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보내올 때 방학 숙제에 한 글자도 써넣지 못하고 공부할 의욕이 완전히 없어진 데다 친구들은 시골에 놀러가거나 여행을 떠나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동생 녀석은 여름 곧불에 알아누운 바람에 2명 이상이 참가해야만 하는 학교 수영장도 가지 못하게 된 바람에 매미처럼 한탄하고 있자 마을 회관에 가서 공부라도 하고 오라는 엄마의 제안에 할 수 없이 멍하니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공부 가방에다 좋아하는 책 몇 권을 몰래 숨겨 집을 나왔다. 마을 회관 문을 열고 수많은 신발과 샌들을 폴짝 뛰어넘어 올라간 다다미 깔린 큰 거실에는 애들과 노인들이 신발수만큼 있었다. 에어컨이 돌고 있고 보조로 움직이는 선풍기가 머리를 회전하며 시원한 바람을 뿌리고 있다. 뛰어다니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각각 큰 책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숙제를 하거나 엎드려서 트럼프 놀이를 하거나 하며 여러 가지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둘러보고 나는 공부할 생각은 전혀 안 한 채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쭈그리고 앉아 벽에 기댄 후 하도 일거대서 여기저기 뜯긴 좋아하는 괴담집을 연다. 엄마가 들려준 꽝꽝 언 보리차를 조금씩 녹여 마시며 책을 보고 있자 문득 내 앞에 서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책 앞쪽으로 회색 슬랙스 바지가 보여 시선을 위로 향했더니 하얀 반팔 셔츠를 입은 상냥한 얼굴의 할아버지가 서 있다. 혼자 독서하는 거냐? 고개만 끄덕이니 할아버지는 나와 시선을 마주치며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내가 읽는 책의 제목을 슬쩍 본다.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나 보구나. 나는 다시 고개만 끄덕인다. 독서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내 옆에 와서 나와 같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내가 딱 너만 할 때 이야기인데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글쎄, 무섭다면 무서운 이야기일까? 대화를 나눈다. 솔직히 혼자 계속 책을 읽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혼자 책을 보는 게 외롭게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나를 상대해 주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쓰러워 책을 덮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득한 기억을 더듬듯이 창밖의 여름 햇살을 눈을 가늘게 뜨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아주 옛날 12살인 나는 산간지방에 살고 있었다. 울창한 산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해는 늦게 뜨고 반대로 해가 지는 게 빨라서 여름에도 5시를 지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곳이었다. 30세대 정도가 있고 그 대부분이 농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말 불편했던 것은 학교에 다니려면 산을 2개를 넘어야만 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나 몸이 약한 애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애들도 있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애들 중에 무짱이라고 불리는 나와 동갑내기의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짱이라고 불렀지만 나이가 든 분들은 무쇼이상이라고 높여 부르거나 그 중에는 무쇼이사마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었다. 무짱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어도 굉장히 영리한 아이로 운동도 잘했고 얼굴은 여자아이처럼 아름다웠다.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것 같은 아이였지만 무짱의 등 위쪽으로는
공 크기만한 혹이 있었다. 그것은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붉어져 나와 있었는데 그다지 본인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고 나도 사물을 분간할 나이가 됐을 때부터 쭉 무짱의 등은 원래 그런 거로 인식해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리지도 않았고 몸이 약한 것도 아닌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면 역시 그 혹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했었다. 무짱네 집은 유복하다고 했다. 무짱 집에 가본 적은 없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집은 촌장님 집보다도 크고 새 것이었으며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전답은 그리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짱 집안이 농가가 아니라는 뜻이었고 오직 자급자족을 위한 전답이었다. 그래서 다른 집들이 매일 농작물이나 사냥해서 잡은 고기들을 많이 갖다 바치고 있어서 원래 전답 같은 것은 없어도 괜찮을 정도였다. 우리 집을 포함해 무짱 집보다도 작고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 큰 집에다 물건을 갖다 바치는지 이유도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행위는 분명히 베풀기가 아니고 바치기라는 느낌이 강했다. 무짱의 부모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부모님 모두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행실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무직이었다. 유복하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도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뒤에서 험담을 하며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나이가 든 노인들은 무짱이나 그 가족을 만났을 때나 집 앞을 지나갈 때에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곤 했다. 나는 그런 정보들로 추리해봤을 때 뭔가 신이나 종교가 관계되어 있나 보다 멍하니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이 무짱의 집 이야기를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선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무짱은 가끔 다른 집이나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식사 예절이 얼마나 좋은지 본받으라고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싫었다. 그러나 같이 잘 때도 있어 그런 때는 밤 늦게까지 떠들어대도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너무 즐거웠다. 동갑이라는 것도 있어 무짱과 나는 사이좋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초여름 어느 심야의 일. 오줌이 마려워 눈이 떠지는 바람에 마당 건너 외양간역 푸세식 변소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은 눈이 부실 정도로 달이 밝아 세상이 연보라색으로 보였다. 좌변기 앞에 서서 변기 아래를 바라보니 쌓여있는 오줌똥이 변소의 울타리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아 표면에 꿈틀대는 구더기들과 버린 화장지도 역시 연보랏빛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소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다시 자러 돌아가던 중 마당 한가운데쯤에서 옆눈으로 뭔가가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쪽을 바라보니 멀리서 보이는 논두렁길에 달빛을 받아 빛나는 사람이 보였다. 등에는 혹. 그것은 달을 올려다보고 있는 무짱이었다. 무짱이 이곳을 보고 나를 발견했는지 손을 흔든다. 무짱이 밤에 나오는 일은 오늘만은 아니라서 밤에 변소에 갈 때 몇 번인가 목격한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해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무짱은 괜찮아 라고만 말했다. 아무래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묻지는 않았었다. 논두렁에서 무짱이 손짓을 하니
나는 무짱 곁으로 향했다. 그날 밤의 무짱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보랏빛 세상 안에서 너무나 신비롭게 보였다. 무짱은 변함없이 달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곧 갈 거야. 무짱이 불쑥 말한다. 어디에? 라고 물었지만 무짱은 달을 바라본 채로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달? 달에 간다고? 설마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무짱이 하고 숨을 내뱉으며 정면의 산으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그 산은 칸나비산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는 신이 살고 있다는, 함부로 발을 들여선 안 된다는 장소였다. 칸나비산에 간다고? 무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내 말이 맞는 것으로 보여 역시나 무짱은 신이나 다른 뭔가라고 생각했다. 곧 간다니 언제? 혹이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 혹이 요동쳐? 그러면서 무짱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만져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혹에다 오른손을 갖다 댄다. 혹을 만진 것은 처음이라 만져도 될까 망설였지만 무짱은 여전히 조용히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있어서 결심을 하고 혹 위에다 손을 얹었다. 그러자 물컹 하면서 혹이 움직인다. 놀라서 급히 손을 떼려는데 무짱이 다시 숨을 내뱉더니 좀 더 제대로 만지라고. 다시 만지기는 솔직히 무서웠어도 호기심도 있어서 천천히 혹에다 다시 손을 얹는다. 혹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수없는 뱀들이나 애벌레가 뭉쳐서 꿈틀대는 감촉으로 초여름밤이었어도 한기가 오르며 쫙 소름이 돋았다. 무짱 자신이 근육이나 뼈를 움직이나 싶었는데 무짱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배를 만져봤던 감촉과도 조금 비슷했다고 생각된다. 손을 떼자 무짱은 다시 돌아서더니 만져도 옹권하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미소 짓는다. 그리고 서로 잘 가라는 말을 하고 헤어졌지만 이틀 후 아침 무짱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날 아침 일찍 마을 내에 경종이 울렸다. 화재등을 알리는 종이라 나는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날의 경종은 들어본 역사가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울려왔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던 부모님이 무짱이 라며 조금 슬픈 듯 말했다. 그날은 학교를 쉬라고 하면서 절대 집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부모님은 가진 것 중 제일 좋은 기모노를 입고 나갔다. 점심 전에 엄마가 일단 돌아와서 나와 여동생의 점심밥을 차려주고 다시 바로 나갔다. 다음에 집에 온 것은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 때였다. 그리고 내가 무짱의 실종을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이었다. 무짱은 신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무짱 죽은 거야? 아니, 죽지 않았어. 장례식 안 해. 가출한 거야?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무도 찾으려 안 할 테니까. 칸나비산에 간 건가? 아버지가 놀란 얼굴을 하고 잠시 눈알을 굴리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
나와 눈을 마주한다. 너 무짱하고 동갑이지? 그러면서 엄마에게 눈짓을 한다. 이젠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여동생을 데리고 나간다. 다시 서로 똑바로 고쳐 앉으며 한 틈을 두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뭔가 불가사의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 마을에는 그 마을만의 신이 있어서 그 들어갈 수 없다는 산에 살고 있다고 한다. 신은 산의 모든 것, 산짐승과 벌레, 그리고 풀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마을에 은혜를 베풀어 오고 있다. 많은 짐승들이 지역에 거주하므로 사냥이 용이하고 벌레들이 뒤섞여 일으킨 비옥한 토지에 훌륭한 열매와 작물이 자라났다. 하지만 때때로 신은 그 일을 도울 마을 사람을 구했다. 막 태어난 남자아이의 등에 신충이라고 쓴 딱정벌레가 알을 낳아 도울 사람을 선정하는 표시를 한다. 그 뽑힌 남자아이가 바로 무짱이었다. 노인들이 부르는 무쇼이라는 것은 벌레를 등에 짊어진다는 의미인 무시, 쇼이에서 유래한다. 무짱이라는 별명도 당연 무쇼이에게서 온 것이다. 신에게 선택당한 아이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서 호적도 없다. 무짱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은 2개의 산을 넘는 것이 어려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아놓았는데 대신 마을 안에서의 행동은 제한이 없어 한밤에 배회한다던가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놀러가도 혼나지 않았다. 무쇼이가 된 아이들은 마을 전체에서 소중하게 길러지고 그 부모와 집도 마을 전체가 부양한다. 무짱의 집도 원래는 우리와 같은 농가를 생업으로 하는 집이었지만 무짱이 태어나고부터 지금의 집으로 바뀌었다. 무쇼이가 된 아이는 모두 영리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그 성장과 함께 등의 혹도 같이 자라난다. 혹 속의 벌레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혹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게 있을 정도였다. 그것을 듣고 나는 그날 밤의 감촉을 떠올리며 다시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계속한다. 무쇼이가 된 아이에게 첫 몽정이 있고 나서 가까운 시기에 신에게 불려간다. 언제 불려갔는지도 모른 채 대개는 아침에 알게 된다. 사라진 그날에 마을 사람들이 무쇼이의 집에 모여서 남겨진 부모에게 날이 저물 때까지 감사를 전하며 기도를 올린다. 호적도 없어서 경찰에 수색을 의뢰할 수도 없고 애초에 신이 계신 곳으로 갔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찾을 필요도 없었다. 무쇼이의 집은 그 뒤로도 계속 마을에서 부양하고 부모가 죽을 때에는 칸나비 산속에 훌륭한 묘지를 세워준다. 무짱은 절대로 그곳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무짱이 가여워서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아버지는 쓴 약을 삼킨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한다. 에도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무쇼이의 부모가 자식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몽정을 하지 못하도록 고환을 잘라냈다. 그러자 순식간에 상처가 곪아가며 온몸으로 독이 퍼지고 몸부림치다가 죽고 말았다. 그로부터 3일 후 부모도 검은 피를 토하며 자식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참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후 마을이 기근에 휩싸인다.
해가 사라지고 해충이 대량으로 들끓어 시들어 얼마 남지 않은 작물조차도 용서 없이 먹어치웠으며 그것은 마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 퍼져서 다음 무쇼이가 선택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진실로 믿고 있어서 선택된 집안은 그 사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상냥한 눈빛을 보낸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너도 선택될까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면서 3일 밤낮을 꼬박 세웠다. 아버지는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무짱의 양친도 아빠랑 같은 기분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고환을 자른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가. 머리 위의 손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 무짱은 행복하게 살겠지? 참았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신님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하자. 아버지는 말하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중얼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무짱 집 앞을 지나갈 때 무짱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너희 아버지에게 들었지? 그렇게 말해서 아마 아버지에게 들었던 무짱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나는 끄덕였다. 잠깐 들어와 보거라. 그러면서 손을 흔들길래 나는 처음으로 무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집과 비교할 것도 없이 넓고 정돈된 긴 복도를 걸어간 앞에는 보기에도 신성한 느낌이 나는 문이 있고 무짱의 아버지가 조용히 그 문을 열고 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노송으로 만들어진 거실 한가운데에 같은 노송으로 만든 올려다볼 정도로 커다란 제단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앞에는 여러 과일과 야채 등이 차려져 있다. 단상 중앙에는 변체로 쓰인 문자가 쓰여있는 위패 같은 것이 모셔져 있다. 저게 우리 애의 본명이다. 마고 타로. 무짱의 본명을 이때 처음으로 알았다. 대대로 무쇼이가 된 아이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야. 무쇼이라는 것은 맡은 역직의 이름이고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이름을 바라보는 눈빛은 아버지가 자신의 기분을 설명할 때와 똑같았다.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언제인지 무짱의 엄마가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양 어깨에 손을 얹는다. 뚝뚝 하며 바닥에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집을 나올 때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칸나비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곳에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라며 속으로 무짱을 떠올린다. 맞짱 이라고 조용히 본명을 불러본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끝났다. 무서웠니? 조금 무서웠어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그렇게 답하니 그래 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하고 일어서더니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나간다. 가슴의 고동이 언제나보다 빠르고 세게 뛰고 있다. 공포랄까 불안이랄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복잡한 감정의 뒤얽힘이라고 해야 할까. 6학년짜리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직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 안정이 되질 않는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
독서를 마치고 돌아가기로 한다. 돌아올 때 인사를 하려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보이질 않아서 현관에 나와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밖은 아직 해가 높고 매미도 맴매 물고 있지만 그것이 고마웠다. 심란함이 더위에 증발되는 것처럼 엷어진다. 눈부신 태양에 감사하며 아지랑이 앞에 우리 집으로 달려간다.